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외부연사 특강 시간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특강을 강민철 저자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민철 저자님은 기술사적 지필과 온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하는 분이시고, 이전에 혼자 공부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관련해서도 특강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번에 혼자 공부하는 네트워크라는 책을 출간하신 기념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추가로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내용과 고정 댓글란을 확인해서 이벤트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T 서적을 집필하는 작가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지망생분들에게 있어 네트워크 지식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는 영상이자 네트워크의 기초를 핵심별로 빠르게 짚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짜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지망생분들이 네트워크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짧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핵심별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큰 그림에서, 거시적인 그림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살펴보면서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학습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림에서, 미시적인 그림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키워드죠. 트래픽, 그리고 성능과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왜 알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컴퓨터 네트워크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두 대 이상의 장치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왜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지망생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까요? 사실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그냥 스마트폰을 열어서 앱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은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 실행 파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통해서 실행하는 실행 파일 중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완전하게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은 몇 개나 되실까요? 물론 계산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설정 앱이라든지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이용 가능한 앱들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앱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온전한 실행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개발자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려도 안전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를 지망하신다면 반드시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를 아셔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개발자 업무에 있어서 이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은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될까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없던 코드를 통해서 세상에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업무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도 개발자 업무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 업무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무도 있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업무 모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무에서 네트워크 지식이 언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웹 프레임워크 관련된 공식 문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의 공식 문서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전문을 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TCP and UDP 서포트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중요한 프로토콜 이름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이 문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쵸? 비단 웹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다고 소문난 그 파이썬조차도 일부 기능들은 네트워크 지식이 없다면 온전히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파이썬의 공식 문서의 일부인데요. HTTP가 뭔지 모른다면, 혹은 쿠키가 뭔지 모른다면, 스테이트가 뭔지 모른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당연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상황인가요? 에러를 해결하는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웹과 관련된 개발을 하실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과 관련된 다양한 에러 상황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에러 코드의 경우에는, 일부 에러 상황의 경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이 없으면 이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요런 404, 502 이런 것들은 워낙에 대중적인 에러 메시지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에러 메시지들도 결국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 없이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정의하고 나아가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 나아가서 명령어들이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요거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netstat라고 하는 명령어의 결과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지금 당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 혹은 명령어들이 사용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부 도구 혹은 일부 명령어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지식이 없다면 그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명령어의 결과에서 TCP가 뭔지, UDP가 뭔지, 이 주소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 상태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도구, 명령어들을 온전히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이렇게 좀 명령어로 보시는 게 다소 복잡해 보이신다면 그냥 062만 들어가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062 설정 화면의 일부거든요. 한 번의 캡처 안에서도 네트워크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NAT라든지 포트 포워딩이라든지 DMZ라든지 포트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도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이런 네트워크 구성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는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지망생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지식이 개발자 업무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만큼 많은 기술 면접 등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지식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AWS의 채용 공고 중 일부인데요.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을 요구한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써있죠.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채용 공고에서도 네트워크 관련 기초 지식을 보유하신 분을 지원 자격에 명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채용 공고 안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기본 지식은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문구는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왜 반드시 아셔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그쵸?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 배경 지식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컴퓨터 네트워크의 큰 그림을 멀리서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된 배경 지식을 습득해보고 다음으로는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학습할 배경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트워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처음으로 학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과목을 학습해 본 분이 계실까요? 없어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구조란 이것 또한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 중에 하나인데, 자료, 구조, 즉 데이터를 어떠한 구조, 형태로 표현할지를 학습하는 컴퓨터공학과 과목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 구조 중에서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냐면 노드, 정점이라고도 불러요. 노드와 간선,
링크라고도 불러요. 이 간선의 연결로 표현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노드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노드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컴퓨터 네트워크는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노드가 네트워크 기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간선을 기기들끼리 연결하는 유선 혹은 무선의 연결 매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트워크는 크게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정점끼리 간선, 즉 링크로 연결돼서 유무선으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이 전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노드들 중에서, 이 그래프에 속한 노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나요?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프의 꼴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네트워크에서 주고받을 정보를 최초로 만들어서 보내고 혹은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특별한 가장자리에 위치한 노드를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호스트.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최초로 정보를 생성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냈으니까 호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낸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의 스마트폰도 호스트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받은 정보를 최종적으로 수신했으니까.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네트워크의 정보를 최초로 송신하거나 최초로 수신하는 노드를 호스트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비단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이나 서버 컴퓨터 이런 것들만 호스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도 당연하게도 호스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과 요즘은 냉장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도 그런 경우에는 호스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뭐 TV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정보를 수신하거나 최초로 어떤 정보를 송신한다면 TV 또한 호스트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까지 노드 중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노드를 기준으로 많이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위치한 중간 노드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중간 노드에는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공유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라우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스위치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도 중간 노드로서 위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들, 중간 노드들은 호스트들끼리 주고받는 정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노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노드인 호스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간 노드로서 주로 기능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드끼리 연결해주는 링크도 살펴봐야겠죠? 네트워크에서는 링크를 통신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선 연결 매체의 예시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케이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 연결 매체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전파를 기반으로 통신하는 와이파이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노드 간의 연결을 지어주는 매체를 통신 매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네트워크는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호스트, 네트워크 장비, 통신 매체, 그리고 이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크기에 따라, 범위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범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나누어 보자면 LAN과 WAN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를 해보면 크게 해선 교환 혹은 패킷 교환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분류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에 따른 분류, 그 중에서 LA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N이란 가까운 지역을 연결한 근거리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학교처럼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를
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서 이 세 개의 네트워크는 전부 다 한정된 공간을 연결지은 네트워크이므로 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랜 안에서만 통신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랜 바깥에 있는 호스트하고도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자, 이런 상황을 위해서 WAN을 사용을 합니다. WAN은 먼 거리를 연결하는 광역통신망을 의미합니다. 이 WAN을 통해서 랜끼리 연결되어 통신이 가능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AN은 대부분 ISP라고 하는 특별한 업체에서 구축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국내의 대표적인 ISP에는 뭐 KT도 있고 LG U+도 있고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에서 원거리 통신망인 WAN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범위에 따라서 크게 랜과 WAN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선 교환 네트워크는 이름 그대로 회선 교환 방식으로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선 교환 방식이란 호스트 간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메시지 전송로를, 여기서 이 메시지 전송로를 회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지 전송로를 미리 예약한 다음에,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연결을 미리 지은 다음에 그 연결 지은 전송로, 즉 회선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회선 교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선 교환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전통적인 전화망이 있어요. 전통적인 전화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랑 친구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즉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송로가 확실하게 연결이 된 뒤에야 통화가 가능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즉 회선 교환 네트워크란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두 호스트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전송로, 즉 회선을 예약한 뒤에, 설정을 한 뒤에 그 회선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선 교환 네트워크가 그렇다면 오늘날 인터넷 세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선 교환 네트워크는 이 회선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B랑 통신하기 위해서 전송로를 예약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전송로를 예약만 해놓고 통신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연결된 전송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이 전송로에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 뭔가 이용 효율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 B랑 통신할 거예요 라고 전송로를 예약만 해놓고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이 회선이 낭비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다시 말해서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서는 이 전송로를 예약만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에는 회선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런 회선 교환 네트워크보다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합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패킷 교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함은 메시지를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서 송수신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메시지를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서 송수신하는 네트워크를 패킷 교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 패킷 교환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는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서처럼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어떤 전송로를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A가 D를 향해서 패킷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로 쪼개진 메시지들을 쭉 보내고 있고, 그와 동시에 B가 C를 향해서 이렇게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진 이 메시지를 같은 전송로를 통해서 보내고 있죠. 그쵸? 즉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 비해서 전송로의 이용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셨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는 패킷 교환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패킷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쵸? 자, 패킷은 사실 영어로 소포라는 뜻입니다. 소포. 택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 속의 택배를 생각해 보시면 이 패킷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택배를 보낸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택배 안에다가 무엇을 넣죠? 당연하게도 그 친구에게 보낼 물품을 넣겠죠. 그쵸? 그 물품, 네트워크로 따지면 패킷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고받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페이로드는 패킷을 통해서 주고받고자 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다. 우리 일상 속의 택배를 예를 들자면 택배를 통해서 주고받고자 하는 그 실질적인 물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택배를 친구한테 보낼 때 그냥 택배 상자 안에다가 물품만 담아서 우체국에 보내지는 않죠. 그쵸? 이런 송장 쪽지, 받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의 주소는 어디고, 보내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정보를 이런 쪽지 같은 곳에 송장에다가 적어서 이 택배 상자에다가 붙여서 보내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네트워크 패킷에서도 보내고자 하는 이 페이로드만 담지 않아요. 이 페이로드가 어디에서 비롯된 데이터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인지 등이 적혀있는 이 헤더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 헤더도 패킷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헤더는 패킷에 대한 부가 정보 내지는 제어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헤더뿐만 아니라 때로는 트레일러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붙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날 네트워크는 패킷 교환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인 경우가 많은데, 패킷 교환 방식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서 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패킷은 보내고자 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는 페이로드, 그리고 이 패킷에 대한 부가 정보 내지는 제어 정보인 헤더, 때로는 트레일러라고 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자, 여기까지 네트워크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네트워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네트워크 관련된 기초 배경 지식을 쌓아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조금 미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미시적으로 살펴본다 라는 말은 두 대의 네트워크 기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자 라는 말과도 같아요. 아시겠죠?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배경 지식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프로토콜이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학습을 해볼 거고요. 캡슐화, 그리고 역캡슐화, 이 세 가지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프로토콜부터 무엇인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네트워크는 대부분 패킷 교환 네트워크인 경우가 많고,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주고받는 메시지를 패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킷은 택배 혹은 소포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배로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책을 선물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택배를 잘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냈구나 라는 것까지도 인지를 하고, 택배로 준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낸 목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택배에 써져 있는 내용을 친구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택배 안에 붙은 이 송장에 있는 내용을 친구가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택배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 또한 친구가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택배에 써져 있는 언어가 서로 통해야겠죠. 친구와 무리 없이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그렇죠? 친구랑만 언어가 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랑도 언어가 통해야겠죠. 그쵸? 택배 기사 입장에서 이 택배가 어디로 보내는 택배인지, 누가 보내는 택배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수신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이처럼 택배를 올바르게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친구 사이의 언어만 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택배 기사끼리의 언어도 서로 통해야 돼요.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정보를 올바르게 주고받기 위해서 언어가 통해야 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올바르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호스트끼리 혹은 네트워크 장비끼리도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세상의 언어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이란 여기에 명시해 드렸다시피 노드 간의 정보를 올바르게 주고받기 위해서 합의된 규칙이나 방법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친구의 컴퓨터와 HTTP라고 하는 언어로 정보를 주고받고 싶다면 당연하게도 서로가 HTTP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싶다면 당연하게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있는 FTP라고 하는 규칙은, 즉 프로토콜은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어야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세상의 언어로 많이 비유를 하긴 합니다만 일상 속의 언어와는 달리 통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토콜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같이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프로토콜이 반드시 통해야 된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IP는 패킷을 수신지까지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참고로 이 문장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IP가 프로토콜입니다. IP라고 하는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패킷을 수신지까지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요런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HTTPS는 HTTP에 비해 보안상 더 안전한 프로토콜이다. 이런 예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HTTPS도 프로토콜이고 HTTP도 프로토콜입니다. HTTPS라고 하는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HTTP라고 하는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 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TCP는 UDP에 비해 일반적으로 느리지만 신뢰성이 높은 프로토콜이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만 한번 이해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TCP 그리고 UDP는 둘 다 프로토콜입니다. TCP라고 하는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UDP라고 하는 규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비해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뭘 알 수가 있냐면 프로토콜에는 저마다의 목적과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콜마다 목적과 특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P가 아까 전에 그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패킷을 수신지까지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이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목적이겠죠. 그쵸? 자, 이 문장을 읽어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프로토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죠? HTTPS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보안상 더 안전하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더 확실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TCP라고 하는 규칙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정보를 주고받는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특정 프로토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그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을 이루기 위해 포함되어 있는 정보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을 이루기 위한 정보로 구성된 패킷을 주고받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을 이루기 위한 정보로 구성된 패킷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프로토콜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된 정보, 즉 패킷의 헤더는 다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TCP 헤더입니다.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헤더예요. 패킷 헤더. 그리고 오른쪽은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패킷 헤더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하나하나 어떤 뜻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TCP는 UDP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신뢰성이 높은, 확실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루기 위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TCP는. UDP는 TCP에 비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가 UDP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쵸? 딱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TCP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을 이루기 위한 정보로 헤더가 구성되어 있다. UDP는 이러한 특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없다.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프로토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규칙이고 프로토콜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토콜마다 헤더에 포함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네트워크 참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패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택배로 책을 주고받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시를 한번 다시 갖고 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택배로 책을 선물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택배를 보내는 과정을 단계를 나누어 보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선물할 책을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책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용지 등으로 감쌀 수가 있고요. 뽁뽁이 이런 걸로 포장용지로 감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감싼 포장된 책을 택배 상자 안에 담겠죠. 그쵸? 그리고 그 택배 상자를 밀봉하고 택배 상자가 확인할 메시지, 즉 헤더, 송장을 택배 상자에 붙이고 택배 상자를 택배 기사한테 전달하면 여러분들의 택배 전송 과정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택배를 받는 입장에서, 즉 여러분들의 친구 입장에서는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택배를 수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그대로 뒤집으면은 택배를 수신하는 과정이 됩니다. 택배 상자를 택배 기사로부터 전달받고 택배 기사가 확인한 그 메시지, 즉 헤더를 떼어내고 택배 상자를 개봉하고 택배 상자에서 포장된 책을 꺼내고 뽁뽁이 제거해서 책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듯이 택배를 주고받는 데에는 어떤 정형화된 순서가 있습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택배를 보낼 때와 받을 때는 반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에도 어떤 정형화된 순서가 있어요. 정형화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계층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계층적인 모델을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렇죠? 네트워크 참조 모델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OSI 모델과 TCP/IP 모델이 있습니다. OSI 모델은 OSI 7 레이어, OSI 7계층이라고도 부르고요. TCP/IP 모델은 TCP/IP 4계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각각의 계층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단계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각각의 계층들이 통신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대변하는 계층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영상의 시간 관계상 각각의 계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의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응용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요.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이라 하면 웹브라우저, 게임,
메모장처럼 여러분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의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응용 프로그램과 많이 맞닿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유선 연결된 친구한테 어떤 메일을 보낸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웹브라우저한테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의 안전성을 더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고 그거를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의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과 많이 맞닿아 있고 아래 계층은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조금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각각의 계층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긴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영상을 기술 면접을 앞두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각각의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네트워크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그 마지막 주제인 캡슐화와 역캡슐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의 과정은 정형화된 단계가 있고 그 단계는 여러 계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와 어떤 데이터를 받을 때 송신의 과정과 수신의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합의된 규칙을 의미하는데 프로토콜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프로토콜로 구현된 패킷은 포함된 정보가 다를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일상 속 언어와는 달리 통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여러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은 통신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를 계층별로 나눈 것이라 했고 프로토콜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각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서 어떤 프로토콜은 특정 계층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응용 계층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토콜이 응용 계층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전송 계층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토콜이 전송 계층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 계층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프로토콜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된 정보, 포함된 헤더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서 친구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응용 계층에서부터 물리 계층까지 쭉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각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별 헤더들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송신 과정에서 헤더 및 트레일러를 추가해 나가는 과정을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최종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응용 계층을 지나면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 헤더가 추가가 됩니다. 전송 계층을 지나면서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 헤더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계층별로 속해 있는 프로토콜별 헤더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얘가 되는 거예요. 물리 계층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계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 단계 아래 계층은 위의 계층에서 내려받은 데이터를 페이로드로 삼습니다. 지금 응용 계층에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한 단계 아래 계층인 전송 계층에서 페이로드로 삼죠. 거기에 헤더를 붙이죠. 전송 계층의 한 단계 아래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전송 계층 패킷을 페이로드로 삼고 네트워크 계층에 헤더를 추가하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헤더뿐만 아니라 트레일러도 같이 붙습니다. 즉 이렇게 한 단계 아래 계층은 위의 계층으로부터 내려받은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서 그 페이로드에 헤더 때로는 트레일러까지 추가해 나가면서 캡슐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페이로드를 아까 전에 택배에 담을 물품이라고 비유를 했었죠. 그리고 헤더 또는 트레일러를 택배 상자에 붙일 송장, 쪽지에도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캡슐화는 이렇게 빗댈 수가 있어요. 상자 안에 상자를 담는 과정으로 빗댈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응용 계층에 부합하는 프로토콜별 헤더를 추가해 나가고 그거를 패킷으로 만들고 아래 계층에서는 위에 계층으로부터 받은 이 상자를 페이로드 삼아서 아래 계층에 부합하는 헤더를 추가하고 그 아래 계층은 위에로부터 받은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서 그 아래 계층에 부합하는 헤더를 추가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캡슐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역캡슐화는 캡슐화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캡슐화되는 과정에서 덧붙은 헤더 또는 트레일러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역캡슐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송신의 과정과 수신의 과정은 반대의 과정을 거친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송신할 때,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는 헤더 또는 트레일러가 덧붙습니다. 이거를 캡슐화라고 말씀드렸죠. 수신하는 과정에서는 덧붙인 헤더 또는 트레일러를 제거해 나가요. 딱 반대 과정이죠. 이거를 역캡슐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주고받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와 같을 때 캡슐화 과정에서는 각 계층에 속한 프로토콜의 헤더가 붙어 나가고 최종적으로 얘가 신호로서 전달이 되면 수신지 입장에서는 각 계층의 프로토콜별 헤더를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얘를 역캡슐화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겠죠. 그쵸?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층별로 주고받는 메시지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OSI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세션 계층 이상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칭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전송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TCP로 주고받을 경우에는 세그먼트,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그램이라고 칭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PDU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네트워크를 배우신다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패킷 혹은 데이터그램이라고 칭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 라는 용어에서 사용되는 패킷이랑 용어가 중복되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는 다른 용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IP 패킷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주고받는 메시지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발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키워드인 트래픽과 관련한 성능 지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트래픽이란 네트워크 내의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정보량의 측정은 보통 노드에서 측정을 하니까 특정 노드를 경유하는 정보량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유의하실 점은 한 노드가 처리 가능한 트래픽의 양은 보통 노드마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노드가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의 과도한 트래픽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좋지 않겠죠? 그쵸? 과부하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성능이 있죠? 이런 성능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네트워크 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리율, 대역폭, 그리고 패킷 손실 이 세 가지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리율부터 봅시다. 스루풋이라고도 불러요. 처리율은 단위 시간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전송되는 정보량을 의미하는데 처리율은 다소 실시간성이 강조된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율 그래프, 실시간 스루풋 그래프 등을 통해서 단위 시간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전송되는 정보량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처리율을 표현하기 위한 단위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만큼의 단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위이기는 해요. 그리고 읽으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PPS라고 하는 단위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패킷 per second거든요. 1초에 몇 개의 패킷을 주고받았나
이걸 뜻하는 단위입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PPS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역폭이란 보통 통신 매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통신 매체를 통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을 보통 대역폭이라고 표현을 해요. 밴드위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문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앞선 단위와 유사하게 BPS, 메가BPS, 기가BPS 단위로 보통 많이 명시가 되고요. 그리고 패킷 손실이란 말 그대로 몇 개의 패킷이 손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패킷이 손실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올바르지 않게 전송된 패킷이 손실된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패킷 손실 지표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었어요.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지망생이 왜 네트워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적인 배경 지식들을 네트워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학습을 했었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미시적으로 두 대의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배경 지식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도 학습을 했었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학습을 했었으며, 프로토콜이란 무엇인지,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캡슐화, 역캡슐화란 무엇인지 같이 학습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이란 무엇인지, 네트워크의 성능은 어떤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가볍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쵸? 자, 이러한 네트워크 지식을 더 쌓고 싶으시다면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필수 배경 지식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쉽고 재미있게 학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최근에 집필한 혼자 공부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적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혼자 공부하는 네트워크라는 서적은 전공 지식의 문턱을 넘기 위한 전공 서적 요약서입니다.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학습해 본 적이 없거나 한 번쯤 학습했는데 지금쯤 약간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필된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집필되었냐면 시중에 가능한 거의 모든 네트워크 전공 서적을 제가 미리 읽었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 전공 서적이라 함은 당연하게도 컴퓨터공학과 학부 수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전공 서적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전공 서적들을 제가 미리 읽었고요. 개발자 지망생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한 뒤에 고경력자분들의 조언 및 검수를 통해서 엮어진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 관련된 핵심 배경 지식들이 이 책에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법한 책들을 지금도 열심히 많이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집필한 서적이라든지 강의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발자 강민철이라고 하는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 특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